경기도 안산시 수십 개의 대규모 공장이 밀집한 신흥공업도시. 매일 전국 각지에서 수만 명의 여성 근로자들이 더 나은 삶에 대한 꿈을 안고 이곳으로 몰려든다. 하지만 번화한 공단의 불빛 뒤에는 아무나 볼 수 없는 어두운 구석, 소리 없는 비극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야기는 총성이나 핏자국이 아닌 경기도 남부지방경찰청 형사과 범죄 신고함으로 배달된 한 통의 익명의 투서로부터 시작되었다. 투서는 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심적 갈등을 겪었는지를 보여주듯 떨리는 손으로 눌러 쓴 글씨체였다. 그 내용은 즉시 수사관들의 특별한 주의를 끌었다. 편지를 쓴 사람은 자신을 안산시 중심가에 위치한 꽤 크고 평판이 좋은 개인 병원인 미소 산부인과에서 근무했던 전직 간호사라고 밝혔다. 편지에서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고발했다. 김지연 원장이 운영하는 미소 산부인과가 단순한 진료기관이 아니라 불법 낙태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도살장이며 특히 실수를 저지른 여성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중기 이후에 낙태 수술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편지 작성자는 양심의 가책으로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할 수 없었고 이 범죄를 고발하기로 결심했다고 털어놓았다. 평판 좋은 의료기관을 겨냥한 익명의 심각한 고발은 매우 민감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편지에 묘사된 병원의 운영 방식, 수술비, 그리고 보안 규칙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 상세하고 신빙성이 있었다. 사건은 즉시 지휘부에 보고되었고 신중함과 뛰어난 내사 능력으로 유명한 박진우 경정이 직접 지휘하는 비밀 전담팀이 꾸려졌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매우 복잡한 성격의 사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책회의에서 박 경정이 말했다. 우리의 상대는 전문 지식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의사입니다. 피해자가 있다면 그들은 명예와 직장에 미칠 영향을 두려워하여 절대 고발에 나서지 못할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급하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모든 단계는 신중하게 계산되어야 합니다. 수사 계획이 수립되었다. 첫 단계는 익명의 투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전담팀은 정면 돌파가 아닌 비밀 정찰을 통해 수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미소 산부인과의 모든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하는 감시조가 편성되었다. 노점상, 배달기사로 위장한 형사들이 병원 주변 곳곳에 배치되었다. 초기 보고서에 따르면 이 병원은 매우 이상한 운영 패턴을 보였다. 낮에는 환자가 드문 편이었고 주로 정기 검진을 받으러 온 임산부나 일반적인 부인과 진료를 받으러 온 여성들이었다. 하지만 저녁이 되고 밤이 깊어지면 특히 주말 이틀 동안 방문객이 급증했다. 고객들은 대부분 인근 3개의 대규모 공단 유니폼을 입은 아주 젊은 여성들이었다. 그들은 보통 둘씩 짝을 지어와서 한 명은 안으로 들어가고 다른 한 명은 밖에서 망을 보았다. 모두의 얼굴에는 불안과 공포가 역력했다. 이러한 정황은 투서에 묘사된 내용과 완전히 일치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전담팀은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여성 형사를 위장 잠입시켜 병원 내부로 침투시키는 것이었다. 임신 5개월 차에 젊고 총명하며 강한 정신력을 가진 이수진 경위가 이 임무에 선택되었다. 그녀는 원치 않는 임신 5개월 차에 접어들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절망에 빠진 여성 근로자 미나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날 이수진 경위는 낡은 작업복 차림에 피곤하고 창백하게 보이도록 분장한 후 남자친구로 위장한 다른 형사와 함께 미소 산부인과를 찾았다. 병원 내부는 모든 것이 매우 깨끗하고 전문적으로 보였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인자하고 지적인 외모의 김지연 원장이 직접 진료를 보았다. 실수를 저지른 여공의 눈물 섞인 이야기를 듣고 초음파 검사를 통해 태아가 이미 크다는 것을 확인한 후 김 원장은 조금의 망설임이나 만류도 없었다. 아가씨의 경우는 태아가 좀 크긴 하네요. 그녀는 감정 없는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비용은 보통보다 비쌀 거예요. 200만 원, 흥정은 안 돼요. 선불이고 신분증은 필요 없어요. 모든 정보는 절대 비밀로 보장해 줄게요. 동의하면 이번 주말에 다시 와요. 불법 낙태 수술 한 번에 200만 원. 터무니없는 가격이었지만 벼랑 끝에 몰린 많은 젊은 여성들에게는 유일한 선택지였다. 김 원장의 말은 이 병원의 불법 낙태 시술 행위를 확인시켜주는 명백한 증거였다. 이수진 경위는 모든 대화를 녹음한 후 돈을 빌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고 병원을 빠져나왔다. 임무는 성공했다. 전담팀은 이 병원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 하지만 그들이 정찰 단계를 막 마무리하려던 순간 외부 감시조로부터
매우 기이한 상황이 보고되었다. 박진우 경정이 이 사건에 더욱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하고 급습 계획을 잠정 중단하게 만든 단서였다. 감시조는 매주 금요일 밤 자정 무렵 병원이 불을 끄고 문을 닫으면 로고 없는 작은 냉동 탑차 한 대가 조용히 뒷문에 주차한다고 보고했다. 병원 안에서는 김 원장과 한 남성 직원이 직접 흰색 의료용 스티로폼 박스 몇 개를 힘들게 들고 나와 운전사에게 건넸다. 이 박스들은 냉장 보관에 사용되는 전문 용기였다. 거래는 몇 분 만에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이루어졌다. 이 트럭은 누구의 것이며 그 스티로폼 박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기에 이토록 비밀스럽게 주고받아야 하는가? 의료 폐기물 아니었다. 병원의 의료 폐기물은 허가받은 환경업체가 낮 시간에 정기적으로 수거해 가고 있었다. 냉동 탑차의 차량 번호를 추적한 결과 형사들은 그것이 한 운송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회사는 중국을 상대로 한 밀수 활동으로 여러 전과가 있는 곳이었다. 산부인과 밀수 조직, 그리고 한밤중에 거래되는 의문의 스티로폼 박스, 이 요소들이 함께 놓이자 너무나도 소름 끼치는 가설이 그려졌다. 박진우 경정은 단순히 불법 낙태 사건으로만 종결하면 저 스티로폼 박스 뒤에 숨겨진 진실을 영원히 알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수사는 계속된다. 그가 명령했다. 우리의 목표는 이제 병원뿐만 아니라 저 트럭이다. 이번 주 금요일 밤 그물을 던진다. 큰 고기와 작은 고기를 한 번에 잡아야 한다. 박진우 경정이 지휘하는 전담팀은 양동 작전으로 이루어지는 검거 계획을 매우 치밀하게 세웠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불법 낙태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었다. 밀수 조직에 속한 냉동 탑차의 등장은 사건을 훨씬 더 심각한 차원으로 격상시켰다. 어떤 사소한 실수라도 어둠 속의 숨은 주범들을 놓치게 할 수 있었다. 첫 번째 팀은 박경정이 직접 지휘하며 미소 산부인과 전체를 급습, 압수수색하고 김지연 원장과 관련된 모든 직원을 체포하는 임무를 맡았다. 두 번째 팀은 노련한 팀장이 맡아 냉동 탑차가 물건을 받은 직후 추격하여 차단하고 검거하는 임무를 맡았다. 차단 지점은 병원에 경고 신호를 보낼 수 없을 만큼 충분히 먼 북쪽으로 향하는 한적한 국도 구간으로 정해졌다. 두 팀의 작전 시간은 완벽하게 조율되어야 했다. 그 다음 주 금요일 밤 안산시에 어둠이 내리자 법의 그물이 조여지기 시작했다. 수십 명의 형사들이 배달 기사, 노점상으로 위장하여 병원 주변 모든 지점에 잠복했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밤 11시 30분 정각, 익숙한 로고 없는 냉동 탑차가 다가와 병원 뒷문에 멈춰섰다. 비밀 감시조가 지휘본부에 보고했다. 몇 분 후 병원 뒷문이 열렸다. 김 원장과 건장한 체격의 남자 직원이 테이프로 단단히 밀봉된 흰색 의료용 스티로폼 박스 3개를 힘들게 들고 나왔다. 박스들은 신속하게 냉동 탑차의 화물칸에 실렸다. 짧은 대화와 돈 봉투가 오간 후 트럭은 시동을 걸고 골목을 빠져나갔다. 추격조, 행동 개시, 박경정이 무전기로 명령했다. 즉시 경찰 소속임을 알 수 없는 몇 대의 승용차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용히 트럭을 뒤쫓기 시작했다. 침묵의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급습조, 내 명령을 기다려. 박경정과 그의 팀원들은 끈기 있게 기다렸다. 트럭 운전사가 병원의 역으로 연락할 수 없도록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15분 후 추격조가 트럭이 국도에 진입했다고 보고하자 박경정은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모든 팀 동시에 진입하라. 주변 골목에서 수십 명의 형사들과 경찰 기동대원들이 유령처럼 나타나 병원 전체를 포위했다. 정문과 후문은 거의 동시에 부서졌다. 경찰력이 내부로 쏟아져 들어갔다. 김 원장과 그녀의 직원 4명은 그때 뒤편에서 불법 수술 후 전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들은 완전히 허를 찔려 어떠한 반응도 하지 못했다. 김 원장은 경찰을 보고 얼굴에 잠시 스쳐 지나가는 당혹감을 보였지만 이내 냉정하고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나머지 4명의 직원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떨고 있었다. 5명의 용의자는 신속하게 제압되어 체포되었다. 한편 그곳에서 약 50km 떨어진 국도 위에서는 트럭을 추격하던 팀도 작전 개시 명령을 받았다. 차량 통행이 뜸한 한적한 구간에서 특수 차량 2대가 갑자기 속도를 높여 추월하며 트럭을 길가로 몰아붙였다. 동시에 뒤따르던 다른 차 한 대가 바짝 붙어 완벽한 쐐기 형태를 만들었다. 형사들이 신속하게 차량을 포위하고 험상궂은 인상의 운전사를 제압하여 체포했다.
그는 밀수 조직의 감시 대상 목록에 있던 인물이었다. 냉동탑차 화물칸에 대한 수색은 경찰차의 헤드라이트 불빛 아래 검찰 관계자의 입회하에 현장에서 즉시 진행되었다. 형사들이 화물칸 문을 열자 얼음장 같은 냉기가 뿜어져 나왔다. 안에는 스티로폼 박스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장갑을 낀 한 수사관이 칼로 첫 번째 박스의 테이프를 자르고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 심지어 가장 강인한 베테랑 형사들조차도 경악하여 얼어붙게 만드는 광경이 펼쳐졌다. 박스 안에는 드라이아이스 팩들 사이에 수십 개의 진공 포장된 비닐봉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리고 각 봉지 안에는 형체가 완전히 갖춰진 아마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된 아주 작은 태아가 들어있었다.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에 작은 생명들은 마치 슈퍼마켓의 고깃덩어리처럼 포장되고 냉장 보관된 상품으로 변해 있었다. 나머지 2박스에도 비슷한 것들이 가득했다. 차량 검거 현장의 소식과 사진은 미소 산부인과 압수수색을 지휘하던 박진우 경정에게 즉시 보고되었다. 보고를 들은 그는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법의학팀에게 병원의 지하실과 냉동창고를 포함하여 더욱 철저하게 수색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두 번째 끔찍한 발견이 이루어졌다. 지하실 한쪽 구석에 의료용품이 담긴 수많은 종이 상자로 위장된 대형 산업용 냉동고 안에서였다. 감식팀은 더 많은 검은 비닐봉지를 발견했다. 하지만 이번에 그 안에 든 것은 훨씬 더 컸다. 그것은 거의 7개월 이상 발달하여 태어났다면 살 수 있었을 생명들이었다. 그들은 사산된 채로 운송되기를 기다리며 냉동되어 있었다. 사건은 이제 가장 끔찍한 수준으로 그 전모가 드러났다. 미소 산부인과는 단순한 불법 낙태 시술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공장이자 진정한 인간 도살장이었다. 의사 김지현은 단순히 의료윤리를 위반한 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태아의 시신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조직의 우두머리, 악마 그 자체였다. 하지만 가장 큰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이 시신들을 누구에게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팔았던 것인가? 취조실에서 박진우 경정과 마주한 김지현 원장은 여전히 감정 없는 냉담한 표정을 유지했다. 하지만 박 경정이 책상 위에 두 묶음의 사진을 올려놓았을 때 한 묶음은 트럭에서 발견된 작은 태아들을 찍은 것이고 다른 한 묶음은 그녀의 병원 냉동고에서 얼어붙은 채 발견된 더 큰 태아들을 찍은 것이었다. 이 여자의 평정심은 마침내 약간의 흔들림을 보였다. 김 원장, 박 경정이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에게 말할 필요는 없소.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으니 이제 이 아기들을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팔았는지 말하시오. 도경찰청 취조실에서 김지현 원장은 박진우 경정과 마주하고서도 여전히 감정 없는 냉담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러나 박 경정이 스티로폼 상자에 포장되고 냉동고에서 얼어붙은 태아들의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놓자 이 여자의 평정심은 마침내 약간의 흔들림을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범죄 제국 전체가 무너졌음을 직감했다. 긴 침묵 끝에 그녀는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의 진술은 뉘우침이 아니라 자신의 사업 모델에 대해 설명하는 냉혈한 사업가의 변명이었다. 젊은 여성들의 절망과 돈 많은 자들의 병적인 미신 위에 세워진 사업 모델 말이다. 그녀는 불법 낙태 시술을 조직한 모든 행위를 인정했다. 이 지역의 수요가 너무나 컸다고 그녀는 말했다. 집을 떠나온 수만 명의 젊은 여성 근로자들, 애정과 생식 건강 지식이 부족한 그들 때문에 이 시장은 매우 비옥해졌다. 그녀의 병원은 실수를 저지르고 조용히 뒷수습을 하고 싶어하는 소녀들의 유일한 목적지가 되었다. 나는 단지 사회의 수요에 부응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조금의 떨림도 없는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다른 불법 시술소를 찾아갔을 겁니다. 적어도 내 곳에서는 의료적인 안전은 보장되었죠. 그것은 파렴치한 궤변이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스티로폼 박스와 거래된 태아 시신에 대해 묻자 악마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다. 그녀는 처음에는 낙태 후 태아를 일반적인 의료 폐기물로 처리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사업계의 인맥을 통해 그녀는 이 폐기물이 낙태 수술 자체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병원을 서로 다른 두 시장의 끔찍한 두 종류의 상품을 공급하는 공장이자 진정한 도살장으로 탈바꿈시켰다. 첫 번째 시장은 김지현의 진술에 따르면 국내에 존재하는 미신과 병적인 믿음으로 가득 찬 암흑세계였다.
주력 상품은 4개월에서 6개월 미만의 태아였다. 이런 종류는 재벌이나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매우 선호합니다. 김지연은 마치 상품을 소개하는 영업사원처럼 냉담하게 진술했다. 그들은 약으로 쓰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부적을 만들거나 태자기,胎児계를 기르기 위해 사가는 겁니다. 취조실 전체가 소름 끼치는 침묵에 잠겼다. 태자기, 한국 무속신앙에서 유래한 것으로 억울하게 죽은 아이의 영혼을 부적에 봉인하여 주인의 소원을 들어주게 한다는 미신이었다. 사람들은 태아의 시신에 주술을 걸어 귀신 들린 아기로 만들면 그 아이의 영혼을 조종하여 사업 번창, 승진, 심지어 경쟁자를 해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저는 구매자를 직접 만나지 않습니다. 김지연이 진술했다. 서울에 있는 용안 백도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유층 고객을 찾는 것은 그 사람들의 몫이죠. 주문이 들어오면 그들이 제게 요구사항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남자아이가 필요한지 여자아이가 필요한지, 풍수에 맞게 부모의 생년월일이 어떤지 같은 것들이죠. 그러면 저는 여공들 중에서 적합한 낙태 사례를 선택합니다. 태아를 꺼낸 후 진공 포장하여 특수 보존액에 담근 다음 의료용 스티로폼 상자에 넣습니다. 당신들이 잡은 그 냉동 탑차가 바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도사들에게 물건을 배달하는 정기 운송 수단입니다. 김지연의 진술은 보이지 않는 범죄 네트워크, 즉 가난한 여공들의 절망이 부유하고 비인간적인 자들의 미신을 위한 원료가 되는 병적인 생태계를 드러냈다. 이어서 그녀는 두 번째 시장, 즉 수출 시장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시장의 상품은 그녀가 수집한 7개월 이상의 큰 태아나 사산된 태아들이었다. 이런 것들은 중국으로 팔려나갑니다. 김지연이 말했다. 제가 알기로는 약재로 쓰이거나 일부 상류층 여성들을 위한 양태, 영타이라 불리는 고급 약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녀는 국경 너머에는 태아의 신체 부위, 특히 태반과 줄기세포가 회춘과 정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신비한 약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 이 상품의 암시장은 엄청나게 컸고 이윤 또한 매우 높았다. 냉동탑차 운전사 역시 이 밀수 조직의 일원이었다. 그는 더 큰 조직에 속해 있었다. 제 임무는 물건을 공급하고 포장하여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냉동하는 것까지입니다. 몇 달에 한 번 수량이 충분히 모이면 그들이 사람을 보내 가져갑니다. 운송부터 국경 너머의 거래까지 나머지 모든 일은 그들이 알아서 처리합니다. 김지연의 자백은 매우 정교하고 잔인하게 운영되는 조직적인 범죄 네트워크 전체를 폭로했다. 그녀의 범죄는 법률 위반, 의료윤리 위반에 그치지 않고 모든 도덕적, 인간적 가치를 짓밟는 것이었다. 그녀는 무고한 생명들을 상품이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 첫 번째 신문이 끝난 후 박진우 경정은 지휘실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는 이제 사건이 매우 복잡한 차원으로 격상되었음을 알았다. 김지연을 체포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처음에는 미소 산부인과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만 있던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이제 김지연이라는 이름에서 수십 개의 다른 가지가 뻗어나가고 있었다. 한 가지는 백도사라는 신비로운 인물이 주도하고 수많은 재벌 고객을 둔 태자기 부적거래 조직으로 이어졌다. 다른 한 가지는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있는 주범들을 둔 국제 밀수 조직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우두머리 악마를 잡았다. 그가 방에 모인 전담 팀원들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소굴은 아직 남아있고 다른 악마들은 여전히 법망 밖에서 활개치고 있다.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이제 우리의 임무는 이 네트워크 전체를 뿌리 뽑는 것이다. 새로운 명령이 신속하게 하달되었다. 1팀은 김지연의 정보를 바탕으로 즉시 새로운 전담팀을 구성하여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 백도사를 주요 목표로 태자기 조직을 수사하고 검거 계획을 수립한다. 이 팀은 경찰청 외사과 및 해양경찰과 협력하여 트럭 운전사와 그 배후 세력에서부터 시작해 중국으로의 태아 시신 밀수 조직 전체를 재구성하고 추적하여 검거한다. 3팀은 미소 산부인과 직원들을 계속 신문하여 각 대상의 역할과 범죄 정도를 명확히 밝힌다. 미소 산부인과 급습은 단지 시작일 뿐 사회의 가장 병적인 어두운 구석을 향한 더 큰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김지연의 자백은 탐욕, 미신, 그리고 무한한 잔인함이 낳은 범죄의 암흑세계를 드러냈다. 박진우 경정이 이끄는 전담팀은 이제 단일 병원이 아닌 2개의 매우 위험한 조직 범죄와 맞서 싸워야 했다. 여러 정예 인력의 협력하에 두 전선에 걸친 총공세가 펼쳐졌다. 첫 번째 전선은
태자기 부적을 만들기 위한 태아매매 조직과의 전쟁이었다. 김지연의 진술과 휴대폰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담팀은 가장 중요한 중간 연결고리인 주범을 신속하게 특정했다. 그는 백도사라는 별명을 가진 남자로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서 부유하고 미신에 빠진 고객들을 전문적으로 상대하는 용한 주술사였다. 그물을 치는 계획이 세워졌다. 형사들은 신흥사업가로 위장하여 재물운을 빌기 위해 가장 강력한 영험한 아이를 모시고 싶다는 명목으로 백도사에게 접근했다. 며칠간의 접근과 신뢰 구축 끝에 거래가 성사되었다. 그리고 백도사가 막 전달받은 태아 시신에 영혼을 불어넣는다는 마귀적인 의식을 거행하는 순간 경찰력이 들이닥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백도사의 자백과 상세한 거래 내역이 적힌 장부들을 통해 기업인,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인물 등 수많은 고객들이 차례로 소환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국내의 태자기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와해되었다. 두 번째 전선, 국경을 넘나드는 태아 시신 밀수 조직과의 전쟁은 조용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경찰청 외사과 및 해양경찰과 공조하여 전담팀은 냉동 탑차의 전체 이동 경로를 재구성했다. 트럭은 항구로 직행하지 않고 국경과 가까운 외딴 지역에 위치한 한 창고 단지로 이동했다. 이곳은 김지연의 병원에서 온 끔찍한 상품을 포함한 각종 밀수품이 분산되어 밀항선을 통해 운반되기 전에 집결하는 중간 기착지였다. 이 창고 단지에 대한 기습작전이 실행되었다. 밀수 조직 전체가 일망타진되었다. 이 비인간적인 범죄에 맞선 싸움은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몇 달 후 지방법원은 국내외 언론에 지대한 관심을 끈 특별 재판을 열었다. 김지연 원장과 그녀의 직원 4명, 그리고 두 범죄 조직의 주범들이 피고인석에 섰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 피고인들의 자백, 발견된 태아 시신들,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거래 장부 등을 토대로 재판부는 이 사건을 모든 도덕적, 문화적, 인간적 가치에 반하는 특별히 중대한 성격의 범죄라고 판시했다. 주범이자 자신의 구명병원을 도살장이자 태아 시신 생산 및 판매 공장으로 만든 김지연 원장은 인신매매 및 장기 등 적출매매 등의 혐의로 가장 엄중한 형벌을 선고받았다. 그녀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은 무기징역이었다. 병원 직원들, 주술사, 밀수꾼 등 다른 공범들도 무기징역과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사건이 남긴 충격은 오래도록 계속될 것이었다. 이 사건은 실수를 저지른 여공들의 절망이 한 의사의 탐욕에 비옥한 토양이 되고 돈 많은 자들의 맹목적인 미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품의 시장을 만들어내는 사회의 무서운 어두운 단면을 드러냈다. 사건이 종결된 후 박진우 경정은 조용히 사람을 보내 맨 처음 익명의 편지를 용감하게 썼던 간호사의 행방을 찾았다. 그녀는 멀리 떨어진 시골의 한 작은 보건지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진술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감사의 말을 전하기 위해 그녀를 찾아갔다. 당신의 용기 덕분에 저희가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 전체를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은 많은 사람을 구했고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의 정의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여성 간호사는 조용히 눈물을 글썽였다. 아마도 그것이 그녀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위안이었을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끝없는 탐욕, 약자들의 절망, 그리고 맹목적인 미신이 결합될 때 얼마나 끔찍한 형태의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았다. 그것은 사람을 구하는 의사와 악마 사이의 경계가 의료윤리가 돈에 의해 완전히 가려질 때 얼마나 허약한지를 보여주었다. 이 사건은 아직 태어나지도 못한 인간의 육신마저 상품으로 전락할 수 있는 사회의 어두운 구석에 대한 통렬한 경고였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은 양심과 용기의 힘에 대한 증거이기도 했다. 목소리를 내는 용기를 가진 한 사람의 작은 행동으로부터 아무리 정교하고 잔인한 범죄 네트워크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빗속으로 끌려나와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